특수작전 베테랑, 복수심에 불타깡패 형제들에게 잠입교사로 위장하다 박상철은 무전 주파수를 맞추려 애쓰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작전이 틀어져 버렸고 통신은 그들의 생명줄이었다. 그의 파트너인 김민수는 옆에 웅크리고 앉아 탄약수를 확인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박상철은 장비 고장에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무정이 김민수가 대답했다. 원한다면 육탄전을 논의해 볼 수도 있지. 항상 백업 계획을 준비해 둬야 하니까. 자자 상철아, 무정이를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잖아. 김민수는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웃으며 말했다. 혼란은 그날 아침 일찍 두 대의 차량이 서울의 좁은 거리를 질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앞차는 은색 세단으로 필사적으로 교통체증을 헤쳐나갔고 검은색 SUV가 끈질기게 뒤쫓았다. 세단의 운전석에는 지역은행 매니저인 이수진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정교한 강도단의 표적이 되었다. 추격전은 이수진의 차가 도로변에 강제로 멈춰서면서 갑작스럽게 끝났다. 복면을 쓴 사람들이 SUV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얼굴은 눈구멍이 엉성하게 뚫린 후드티를 뒤집어 쓴 차에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휘두르며 즉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총알을 박아 넣어주겠어.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임시변통 복면 때문에 운걸거렸다. 이수진은 안전벨트를 더듬거리며 손을 떨었다. 남자들은 초조해하며 권총자루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내부로 흩어졌고 거친 손이 문을 열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그녀를 채서 끌어내려던 바로 그때 말쑥한 옷을 입은 남자가 인도에서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군인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존재는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물러서시오. 그는 단호하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복종에 익숙한 사람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은 잠시 멈췄고 그들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한 명이 무기를 약간 내리고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현 형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도현은 마스크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끝내시오. 여자를 놓아주시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수진은 필요한 찰나의 순간을 얻었다. 그녀는 차에서 뛰쳐나와 보행자들 사이에서 안전을 찾기를 바라며 번잡한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탈출은 강도 지망생들 사이에 공황 상태를 유발했다. 저 여자를 막아!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외쳤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무기를 들어 올리고 발사했다. 총알은 이수진의 다리에 맞았고 그녀는 포장도로에 쓰러졌다. 김도현은 즉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 부상당한 여자와 총잡이 사이에 섰다. 미쳤소? 김도현이 소리쳤다. 여기는 공공도로요.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단순한 강도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룹의 리더는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짧은 인생 동안 그를 괴롭힐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반가쇠를 당겼다. 김도현 형사는 쓰러졌고 그의 비싼 셔츠 위로 피가 번져 나갔다. 다른 갱단원들은 얼어붙은 채 그들이 저지른 일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살인자가 아닌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길거리 아이들이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쏜 사람에게 소리쳤다. 그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 내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고. 리더는 자신의 공황 상태를 드러내며 대답했다. 누군가가 반응하기도 전에 리더는 다시 발사했다. 김도현의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사 배지와 경찰 신분증이었다. 그들은 경찰을 살해한 것이다. 우리는 죽었어. 어린 멤버 중 한 명이 속삭였다. 그들은 절대 우리를 쫓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룹은 흩어졌고 김도현의 배지를 잘못된 트로피로 여겨 가져갔다. 길 건너편에서 상점 주인인 박철수는 가게 창문 뒤에서 사건 전체를 목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몇 시간 안에 소식은 끈끈한 공동체에 퍼졌다. 훈장을 받은 베테랑에서 경찰관이 된 김도현 형사가 낯선 사람을 도우려다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장례식에는 동료 경찰관, 군인 그리고 김도현의 삶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조문객 중에는 김도현의 딸인 16세의 김민지가 있었다. 그녀의 선생님인 박 선생이 그녀 옆에 서서 위로를 건넸다. 김민지는 3년 전에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한 인물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도현과 매우 흡사하지만 훨씬 더 뚜렷한 군인 태도를 지닌 남자였다. 그는 김도현의 남동생인 김지훈이었는데 군사 계약자로 해외에서 일하다가 도착했다. 김민지의 눈은 알아봄과 안도감으로 커졌다. 그녀는 삼촌을 몇 번 만난 적이 없었지만 김도현은 그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김지훈은 김도현이 가정을 꾸리고 결국 경찰에 합류하기 전에 용병 시절의 김도현의 파트너였다.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김지훈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지는 김지훈을 박 선생에게 소개했고 그녀는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함께 걸으며 그들의 공동의 상실을 처리했다. 아빠는 항상 이 동네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아빠는 항상 갱단에 맞서 싸우며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김지훈은 김도현이 강도를 만났을 때 식료품을 사러 갔을 뿐이라고 김민지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항상 김지훈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회상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떠나실 건가요? 그녀는 물었고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졌다. 김지훈은 걷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민지야. 약속할게. 며칠 후 김지훈은 김민지의 학교 근처를 걷다가 10대 청소년 무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 소년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외설적인 말을 하며 그녀의 길을 막았다. 김지훈은 다가가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지만 여자는 분명히 겁에 질려 대답 없이 서둘러 떠났다. 같은 소년 무리가 그들의 관심을 김지훈에게 돌려 그를 위협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길을 따라갔다.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조롱하듯이 외쳤다. 그들은 그들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지훈에게 모욕을 가해 그의 반응을 시험했다. 김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의 군사훈련은 그의 통제된 반응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나를 위협하는 건가? 그는 평온하게 물었다.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자 소년들은 일시적으로 흩어졌지만 경찰관이 떠나자마자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은 더 대담해졌다. 총성이 울려 퍼지며 그들은 움직이는 차량에서 총을 쏘았고 총알은 김지훈이 잠시 전에 서 있던 인도에 맞았다. 그의 전투 본능이 그를 살려주었고 주차된 차 뒤로 몸을 던져 숨었다. 그날 저녁 김지훈은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그의 오랜 친구인 박재현을 만났다. 박재현은 김지훈과 함께 용병 시절에 일했으며 현재는 소규모 보안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도현을 죽인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해. 김지훈은 서론 없이 말했다. 박재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필요해? 정보. 지역 갱단이 관련되었나? 단서가 있나? 내 팀에 다시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박재현은 음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돌아와서 기뻐. 그들은 그날 밤 술집에서 다시 만나 조사를 계획했다. 박재현은 이미 살인사건을 목격한 상점 주인인 박철수와 접촉했지만 그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박재현이 보고했다. 총을 쏜 사람은 어리고 아마도 여전히 고등학생일 거야. 그들은 눈구멍이 뚫린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자신들을 형제회라고 부른다. 김지훈은 이 정보를 흡수했다. 고등학교 갱단원, 잘못된 강도의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당연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박재현이 계속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김지훈은 박 선생이 가르치는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김도현의 교사 자리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그의 형이 죽기 전에 추구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학교는 대체 교사를 찾고 있어요. 박 선생이 설명했다. 가장 어려운 반을 위한 건데 주류 교육에서 제외된 아이들이에요. 김지훈은 군사훈련 경험을 언급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박 선생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진지하다면 자격증을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동의했다. 한편 김민지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돌아왔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 지지해준 가장 친한 친구인 최준우와 재회했다. 김지훈은 학교의 관료주의를 헤쳐나가며 목공교사인 이 선생을 만났고 그는 그가 등록 사무실을 찾는 것을 도왔다. 특별 프로그램의 새로운 대체 교사이시군요. 이 선생은 아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행운을 빌어요. 김지훈이 배정받은 교실을 처음 엿보았을 때 그의 의심은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인 고등학생보다는 갱단원처럼 보였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는 복도의 미래에서 길을 잃다가 청소부의 도움으로 교실로 향했다. 그를 맞이한 장면은 순수한 혼돈이었다. 학생들은 탄산음료를 마시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며 교육이라는 명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소리를 줄여주시겠습니까? 그는 붐박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학생은 무시하듯이 대답했다. 한 학생인 김민수가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손짓했다. 김지훈이 다른 학생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비꼬듯이 모두와 나눠 마실 만큼 충분한지 물었다. 쿨러를 집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선생님. 학생은 태도를 보이며 대답했고 그의 그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김지훈은 방을 둘러보고 팔에 깁스를 한 학생을 발견했다. 부상에 대해 묻자 소녀는 농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가르치는 것도 그만큼 위험할 수 있어요. 김민수가 말했다. 수업 계획이 탄탄하다면 그렇지 않겠죠. 김지훈은 주머니에서 요요를 꺼내며 대답했다. 반 학생들은 김지훈이 4세기 전 필리핀에서 요요가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시범을 보이기 위해 그는 방을 가로질러 던져 정확하게 탄산음료 병을 깨뜨렸다. 여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이제 침묵하는 교실에 물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가 음료수를 가져오면 나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학생들이 시선을 교환하며 이미 새로운 선생님의 한계를 시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점심시간 동안 일부 학생들은 카페테리아 건너편에서 감시를 하고 있던 박재현이 들을 수 있도록 김지훈을 조롱했다. 교직원 휴게실에서 김지훈은 직업의 어려움에 지친 다른 교사들을 만났다. 어떻게 지옥에서 살아남고 계십니까? 한 교사가 비꼬듯이 물었다. 아이들은 강한 척하지만 김지훈은 대답했다. 그들이 충분히 강한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교사는 김도현도 비슷한 자신감을 표명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이 선생이 대화에 참여하여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물고기가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왜 이 아이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래서 당신의 모든 학생들이 익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다른 교사가 응수했다.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은 김지훈을 캠퍼스 산책에 초대했다. 대화 중에 이 선생은 김지훈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탐색하며 그가 덜 어려운 반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박 선생이 그들에게 다가가 이 선생에게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장난스럽게 부탁하며 그들이 이미 만난 적이 없었던 척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친근해 보였지만 김지훈은 박 선생 주변에서 이 선생의 소유욕 강한 몸짓을 알아차렸다. 한편 김민지는 비싼 머스탱을 운전하는 최준우와 마주쳤다. 그녀가 차를 칭찬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질문을 회피하고 그녀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수락했다. 김지훈과 박재현은 형제회 회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따라 도시의 산업지역에 있는 버려진 공장으로 갔다. 안에서 그들은 갱단이 김도현의 살인사건을 목격한 상점 주인인 박철수를 고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철수는 팔에 매달린 채 피를 흘리고 겁에 질려 있었고 갱단원들은 왜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에 말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특히 그를 학생으로 식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철수가 흐느껴 울었다. 그래야만 했어요. 김지훈은 박재현에게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박재현은 무기를 들지 않고 공장에 들어가 갱단에게 박철수를 풀어주지 않으면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당장 이 남자를 데리고 나가겠어. 알겠나? 박재현이 발표했다. 김지훈은 정확한 사격으로 지원하여 2명의 갱단원의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 박재현은 갱단 리더에게 총을 겨누고 다음 총알이 중심부를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이 총에 압도당하고 기동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갱단 리더는 박철수를 풀어주는데 동의했다. 박재현은 부상당한 남자가 탈출하도록 도왔고 나머지 갱단원들에게 레이저 조중형이 가슴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날 저녁 김민지와 최준우는 김민지의 침실에 있었는데 김지훈이 예기치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 김민지는 당황하여 김지훈이 그를 보기 전에 최준우에게 창문을 통해 탈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삼촌을 맞이하며 요요 역사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웃었다. 자신의 저녁 계획을 위해 떠나기 전에 김지훈은 10대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발언은 김민지가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김민수와 김민수를 포함한 김지훈의 반 학생 몇 명이 차를 훔치려고 시도했다. 김민수는 경보 시스템을 비활성화했고 김민수는 망을 보았다. 박재현은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림자 속에서 관찰했다. 김지훈은 박 선생과 함께 저녁을 보내며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에 대해 물었고 그는 김도현이 그의 형일 뿐만 아니라 용병 시절의 파트너였다고 밝혔다. 박 선생이 왜 교사를 선택했는지 묻자 김지훈은 김도현이 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의 전화가 그들의 저녁을 방해했다. 그는 미끼차를 설치했고 김민수가 가져갔다고 보고했다. 그는 김지훈에게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맞춰보라고 요청했다. 김지훈은 박 선생에게 사과하고 떠났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랐다. 김지훈이 박재현을 만났을 때 그는 도난당한 차가 폐차장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재현은 또한 갱단원들이 김지훈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다음 날 아침 김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도착했다. 김민수는 그를 수업 계획이 있는 남자라고 조롱하며 맞이했다. 수업 중에 팔이 부러진 한 학생이 아픈 척하며 화장실 통행증을 요청했다.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그는 후문으로 형제회 회원들을 건물에 들여보냈다. 교실에서 김민수는 김지훈의 지시를 무시하고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여러 번 경고한 후 김지훈은 자신의 주장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만약 내가 김민수가 음악을 계속 틀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무도 이기지 못해. 그는 반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것을 교착 상태라고 부르는데 명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지. 그런 다음 김지훈은 라디오를 창밖으로 던져 반 전체를 침묵시켰다.
김민수는 주머니 칼을 꺼내 칼 솜씨를 과시했지만 김지우는 손쉽게 그를 무장해제했다. 누군가를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김지훈이 설명했다. 나는 단지 내가 여기 책임자이고 너희를 돕고 싶다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싶을 뿐이야. 그러다 그는 화장실에 간 김민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지우는 조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에서 김지우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김민수를 불렀다. 형제회 회원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지만 김지우는 박재현의 정보 덕분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군사훈련을 사용하여 각 공격자를 체계적으로 물리쳤다. 교실로 돌아온 김민수는 김지훈이 두들겨 맞거나 더 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흥분한 채로 돌아왔다. 그는 그부들에게 선생님이 아마 파괴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민수는 김지훈의 이전 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다. 김지훈은 모든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화장실에서 계속 싸웠다. 그는 한 갱단원을 제압하고 그가 김도현의 살인자인지 알고 싶어 했다. 위협을 무력화한 후 김지훈은 침착하게 넥타이를 바로잡고 시계를 확인했다. 김지훈을 도왔던 청소부는 화장실에 들어와 그의 싸움 기술을 칭찬했다. 그는 자신을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김지훈의 그린벨의 훈련을 알아본 벤자민 카르테라고 소개했다. 나는 1971년과 1972년에 제1대대에서 복무했다. 카르터가 설명했다. 그들은 진짜 학생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그들을 들여보냈어. 카르터는 청소를 처리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중에 지하실에서 김지훈을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김지훈이 단순한 대체 교사 이상이라고 의심했다. 김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에 돌아왔고 김민수가 그부들의 관심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김지훈이 김민수에게 기분이 나아졌는지 묻자 다른 학생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힘대 타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은 매끄럽게 말을 이었다. 수업 후 김지훈은 김민수에게 남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라디오 가격에 대해 물었고 김민수는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훈은 김민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김민수는 화를 냈다. 선생님이 내 인생에 대해 뭘 알아요? 김민수가 요구했다. 아빠는 감옥에 있고 형은 죽었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갱단이 내가 가진 전부예요. 김지훈은 참을성 있게 경청하며 그에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여전히 있다고 상기시켰다. 화가 나고 설득되지 않은 김민수는 김지훈이 준 요요를 돌려주고 떠났다. 김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화장실을 조사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청소된 것을 발견했다. 김민수가 김지훈이 갱단원과 싸웠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날 저녁 김지훈은 지하실에서 카르텔을 만났고 그곳에서 청소부는 자신의 거주지와 군사 기념품을 공개했다. 카르타는 김지훈의 봉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고 김지훈은 김도현의 살인자를 찾기 위한 자신의 임무에 대해 털어놓았다. 카르타는 밤에 이상한 소리, 즉 있어서는 안 될 때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조사할 때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김지훈은 그들이 박재현과 협력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민지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형제회 회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김지훈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하며 그녀를 위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잊으라고 경고하고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날 밤 김민지는 김지훈에게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음 며칠 동안 집에 머물라고 지시했고 그녀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의했다. 김지훈, 박재현, 카르타는 학교에서 만나 밤에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활동을 조사했다. 차타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비밀 통로를 통해 그들을 안내했다. 김지훈은 앞장서서 이 선생이 불법 폐차장 운영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상점은 도난 차량을 처리하고 부품을 분해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그들이 그 운영에서 매달 1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 선생은 김민수가 경찰이 추격전 끝에 도난 차량 중 한 대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더 나쁜 소식이 뒤따랐다. 김민수가 죽었다. 언제 김민수를 체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수가 필사적으로 물었다. 동생은 죽었어. 김민수는 죽었다. 이 선생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우는 슬픔에 잠긴 학생들에게 연설했다. 대부분은 김민수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김민수는 여전히 반항적이었다. 김민수는 위험을 감수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했다. 김민수가 말했다. 김지우는 동의하지 않았다. 학교는 전장이 아니야. 어떤 학생도 죽어서는 안 돼. 김민수는 현실 세계는 실제로 전장이며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얻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무도 김지훈이 받았을 수도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선생님에게 준 것처럼 아무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해요. 김민수가 주장했다. 김민수는 김민수를 죽인 것은 경찰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지훈은 그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김도현의 죽음에 김민수의 연루를 의심했다. 수업 후 김지훈은 박 선생에게 이 선생의 인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를 학교에서 인기가 많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차갑고 통제력이 강하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이 선생이 그녀를 낭만적으로 추구했지만 소유욕 때문에 거절했다고 인정했다. 다음 날 김지훈은 조용히 박 선생에게 이 선생의 배경과 고용 이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생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고 그의 의심은 분명했다. 그날 저녁 김지훈이 박재현과 함께 집에 있는 동안 박 선생이 중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았다고 전화했다. 김지훈과 박재현은 그녀를 방문할 준비를 하며 김민지에게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박 선생의 집에서 이 선생이 예기치 않게 음식을 가지고 도착하여 동네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선생은 불안감을 느끼고 김지훈을 위해 준비한 파일을 숨겼다. 이 선생은 김지훈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친근한 가면을 계속 유지했다. 한편 김민지는 비밀리에 최준우를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맞이했고 그곳에서 그가 너무 빨리 신체적으로 움직이자 불편함을 느꼈다. 최준우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김민지는 그의 협탁에서 콘돔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의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그러다 그녀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최준우의 서랍에서 김도연의 경찰 배지를 발견한 것이다. 더 자세히 검색한 결과 그의 옷장에서 형제회 갱단 복장을 발견했다. 김민지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지만 최준우가 돌아왔다. 최준우, 이거 어디서 났어? 그녀는 배지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최준우는 김도현이 형제회의 돈벌이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의 논쟁이 격화되자 최준우는 칼을 잡았지만 김민지의 무술 훈련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그를 걷어차고 그의 머리 위로 유리를 깨뜨리고 탈출했다. 박 선생의 집으로 돌아온 이 선생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그는 박 선생을 격렬하게 공격하여 방을 가로질러 던지고 김지훈이 실제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강 앞에 박 선생은 김지훈이 김도현의 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도현 형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녀는 헐떡였다. 이 선생은 그녀를 위층으로 쫓아가 폭행을 계속한 후 그녀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런 다음 그는 부하들에게 김지훈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며 다른 명령은 따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선생이 건물을 나설 때 김지훈과 박재현이 도착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숨어서 공격할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김지훈은 박 선생의 시신을 발견하고 큰 슬픔에 잠겼다.
그는 또한 그녀가 준비한 조사 파일을 발견했는데 그 파일은 이 선생이 전직 해병대 정보 요원임을 밝혔다. 그는 명예롭게 제대했지만 1986년 온두라스에서 승인되지 않은 작전을 수행한 혐의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제대했다.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1987년에 표창을 받았다. 집에서 김민지는 김지훈에게 최준우에 대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최준우가 이 선생과 형제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김도현의 죽음을 초래한 강도를 설정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날 밤 김지훈은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박재현이 그를 데리러 왔고 그들은 학교로 차를 몰았다. 박재현은 갱단원으로 가득 찬 차 2대를 세웠고 김지훈에게 준비되었는지 물었다. 차 2대, 준비됐어? 박재현이 물었다. 준비됐어, 해보자. 김지훈이 대답했다. 형제회는 대체 교사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무장한 채 곧 도착하여 학교에 들어갔다. 김지훈, 박재현, 카터는 건물에서 만났고 카터는 후문을 통해 접근을 제공했다. 갱단은 이미 추격 중이었고 학교 복도 전체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여러 갱단원이 부상을 입었고 김지훈의 팀은 비교적 안전하게 머물면서 학업 건물이 전쟁터가 되었다. 그들은 확보된 방으로 후퇴했지만 박재현은 총에 맞았고 갇혔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김지훈은 주변을 둘러보고 프로판 탱크를 발견했다. 그는 재빨리 계획을 세우고 탱크를 문 근처에 배치했다. 갱단이 공격을 재개하자 김지훈은 탱크를 폭발시켜 공격자들을 복도로 강제로 밀어내는 폭발을 일으켰다. 이것은 트리오에게 카터의 터널 시스템을 통해 숨겨진 무기고로 탈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들은 카터에 저장된 무기로 재장전하고 다음 공격에 대비했다. 갱단은 공격을 계속했지만 더 큰 사상자를 내기 시작했다. 카터는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연막탄을 배치했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갱단 리더가 나타났다. 연기가 거치자 김지훈은 갱단 리더를 붙잡고 박재현과 카터는 나머지 공격자들을 막았다. 혼란 속에서 갱단은 실수로 자신의 리더를 쏘았다. 별도의 방에서 김지훈은 부상당한 갱단 리더와 대면했고 그는 이 선생이 전체 작전의 배후에 있는 배후임을 확인했다. 김지훈은 즉시 이 선생의 교실로 향했다. 그는 수업을 방해하고 이 선생에게 박 선생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선생의 마지막 연구가 이 선생의 진정한 본성과 범죄 활동을 폭로했다고 언급했다. 충격을 받고 절망한 이 선생은 모든 것을 부인하려고 했다. 죄를 인정하는 대신 그는 김지훈의 용병 배경을 밝혀 학생들을 김지훈에게 돌리려고 했다. 그런 다음 이 선생은 무기가 들어있는 가방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김지훈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를 막았다. 고도로 훈련된 두 전투원 사이에 잔인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선생은 용접 토치를 잡았지만 김지훈은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그의 손에서 떨어뜨리고 이 선생의 얼굴을 강력하게 걷어찼다. 이 선생은 계속 싸웠지만 김지훈은 정우를 잡고 이 선생의 눈에 눌러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학생들은 어느 남자를 지지해야 할지 몰라 불확실하게 지켜보았다. 이 선생은 항복을 거부하고 필사적인 결의로 계속 싸웠다. 김지훈은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그를 바닥에 반복해서 내리쳤다. 김민지는 위층에서 지켜보다가 삼촌을 돕기 위해 달려 내려왔다. 두 남자 모두 훈련과 기술을 모두 사용했다. 이 선생은 드라이버를 잡고 김지훈의 팔을 찔렀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지훈은 전력으로 계속 반격했다. 마침내 김지훈은 날카로운 물체를 이 선생의 배에 박아 넣어 그의 생명을 끝냈다. 교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처리하면서 침묵에 잠겼다. 이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 후 김민지와 박재현은 김지훈을 둘러싸고 그가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다. 사타는 박수를 치고 학생들에게 수업에 돌아가라고 말하며 쇼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흩어지자 김민수는 처음으로 친절함을 보이며 김지훈에게 치료와 휴가가 필요해 보인